현대시 1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1을 작품을 보면 수능특강에서 작품을 읽기 전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보기부터 먼저 읽으라고. 왜냐면 보기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내가 지문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기부터 읽으셔야 기준이 잡힌 채 지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내신 대비용 강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3월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육모도 봐야 되고 구모도 봐야 되고 결국 수능도 봐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매뉴얼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 그 머릿속에 담은 채 글을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보기를 1, 2, 3, 4로 체크하면서 읽어요. 그러니 저처럼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기 1. 김서월의 초혼과 박목월의 이별가는 모두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그리움과 처절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대요. 지인이 죽었나 봐요. 이 두 작품 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결국은 내신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보기는요.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결국 뭘까요? 공통점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체크해드리는 1번, 2번, 3번은 결국 가와 나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화자의 그리움과 감정이네요. 김소월의 초혼과 박목월의 이별가의 공통점은 지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화자가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거. 2번. 두 작품의 화자는 결국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공통이죠. 모두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대요. 그러면 여기서의 1번, 2번은 뭐겠어요? 공통점이겠네요. 자, 1번과 2번 제가 체크해드린 거 공통점이겠네요. 시험에서 나오면 이 1번, 2번을 모두 쓰셔야 정답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승과 저승의 이승과 저승이 있는데 저승에 나의 지인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하지만 단절되어 있음을 결국은 둘 다 확인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인의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 보기에 남아있던 이 말을 다 쓰셔야 제가 봤을 때 정답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꼭 머릿속에 담아서 누르면 나올 수 있게. 이별가와 초혼의 공통점이 뭐야?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 말이 모두 다 나와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지문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지문 설명은 첫 번째 시험장 버전, 즉 학생의 버전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 학생의 버전이라는 거는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야 했던 그런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 버전으로 내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버전 다 여러분들이 귀에 새겨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학생 버전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어라, 초혼이라는 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이 되셨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초혼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질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저라면 여러분 학생은 글을 잘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묶고 나면 결국은 이 말이 다 누구를 지칭했던 거다. 이름을 지칭했던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아니,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데?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지문을 읽으셨어야 합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학생 버전이니까.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어라? 이 말이 뭔데?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왜? 왜 못했는데?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어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었나 보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라는 말이 생략되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 상황이 상상이 되셨어야 해요.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지금 슬피 운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체크하면 안 되는 거는 맞지만 위에서 보세요. 이름의 주인이 없어요. 부르다가 내가 죽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슴의 무리가 울고 있던 그 상황은요,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오타가 났네요. 그죠? 애는 지워주세요.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이름과 관련된 거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보기를 읽고 왔었으면 여러분들이 아셨어야 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걸 학생 버전으로 읽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의 이름을 또 부르잖아요. 밑에서 감정이 나오죠.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뭐를 부를까요? 목적어가 생략이 됐어요. 뭐를 부를까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거는 학생의 관점에서 읽고 있는 건데 이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문학적인 태도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이 문장에 충실해서 읽으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읽으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읽어야 시험장에서 처음 봤었을 때 읽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엥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엥?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하늘과 땅은 도대체 뭐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돌? 갑자기? 돌이 왜 등장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리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자, 봅시다. 이제 저는 선생님 버전으로 읽어볼 테니까요.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세요. 초혼이라는 이름부터 이 제목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혼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는 이러한 초혼의 태도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고복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이러한 것을 고복의식. 즉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죠. 이거는 고복의식이 반영이 된 태도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셨어야 합니다. 다시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맞아요. 이렇게 묶어서 읽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읽었을 때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긍정적인 상황인가요? 아니요, 부정적인 상황이죠. 일단 마이너스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어라? 주인이 없대요, 이름이. 이름에 주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겠죠. 이름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속에 진리가 있는데 이 속에 뭔가 하고 싶은 한 말이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지금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중에 헤어질 이름이요, 불러도 지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에서 나왔던 표현법은 역설법밖에 없나요? 아니요. 그럼 뭐뭐가 나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표현법이 좀 많이 쓰여 있습니다. 먼저 반복법. 이름이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느낌표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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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영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처음에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부르다가 내가 죽는데요. 감정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점층법. 헷갈릴 수 있으니 이렇게 표현할게요.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점층법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점차적으로 격해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자 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음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어떤 말이겠어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던 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였겠어요? 사랑해 이런 말이겠죠? 뭐 애정해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 말을 결국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 못했어요? 그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의 부재.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실 보기를 읽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나를 버리고 도망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기를 읽었잖아요.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어떠한 감정이 드러나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심중에 남아있는 그 말 한마디를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후회, 회한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던 그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맞나요? 여기서 또 무슨 법 쓰였죠? 반복법 쓰였죠? 이해되시나요?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자, 이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붉은 애잖아요. 붉은 애는 뭘까요? 어떤 심상이 드러날까요? 시각적 심상. 왜요? 붉다라는 거는 색채우니까요. 그러면 초혼에서 색채우를 통해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붉은 애가요. 서산마루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근데 해는 어디에서 떠서 어디에 져요? 동으로 떠서 서로 지죠. 다시 말해 여기에 지금 시간적 배경은 언제예요? 현재 저녁입니다. 맞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또 알 수 있는데요? 자, 개념어 들어갑니다. 하강적 이미지. 왜 하강적 이미지냐고요?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강적인 이미지고요. 또 소멸적인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왜요? 서산마루에 걸렸다는 건 결국 해가 점점 안 보이게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린 거잖아요. 다음 파트도 가볼게요.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온대요. 여기 별표 치세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슴의 감정이 어때요? 사슴이의 무리의 감정이 어때요? 슬피 울어요. 왜 슬피 울까요? 내가 슬프기 때문에 슬피 우는 거겠죠. 사슴은 슬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슬프기 때문에 사슴도 슬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념어가 나와야 하냐면요. 감정이입이요. 별표 치시고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사슴이요 모리도 슬피 운다 라는 걸 통해서 지금 나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투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슴이의 무리를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봐야 해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산 위에 있대요. 그럼 여기가 하늘이면요. 어때요? 수직적인 이미지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산 위라는 곳은요. 저승과 가장 가까운 곳 맞나요? 맞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름을 막 부르고 있죠. 그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 위는요. 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산 위 가운데 띄어쓰기 되신 거 아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올라가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고 올라갔죠. 이해되십니까? 네. 왜 올라갔는데? 그러면 또 왜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서지 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사람과 어때요? 멀리 있어요. 제일 가까운 곳에 갔었지만 그럼에도 멀리 있단 말이에요. 봅시다. 서름에 겹도록 운대요. 부른대요. 서름에 겹도록 부른대요. 지금 나의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부르는 소리는 비껴간대요. 어라? 지금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소통을 시도를 계속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소통이 실패된 거네. 왜 실패됐다고 해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결국 소통이 실패되었던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요, 선생님. 여기에서는 어떤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이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하늘은요, 저승을 뜻하고 누가 있죠? 그 사람. 땅은 어디를 뜻하고 이승. 누가 있죠? 나. 라는 거네요. 저승과 이승의 거리감을 말하는 거네요. 네. 여기는 당연히 반복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가 볼게요. 선체로 이 자리에서 돌이 되어도 돌도 너무 중요하죠. 돌은요 있죠. 전통적인 설화죠. 망부석 설화를 모티브로 작성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돌이 돼도 내가 부르다가 결국 죽을 그 이름이요. 어떠한 감정이 드러납니까? 간절한 감정이 드러나죠. 그쵸?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돌은요. 뭐를 뜻해요? 돌은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해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어떠한 의지가 드러납니까? 영원한 사랑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재회의 의지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요, 재회의 의지는 틀려요. 왜요? 재회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 당신이 오지 않아도 나는 그대를 영원히 오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회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선생님, 영원한 사랑을 체념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체념이 아니죠. 나는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나요? 네. 마지막에 또 반복법을 쓰고 있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더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점차적으로 갈수록 어떤가요? 격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지금 여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작품은 삼보 율격으로 어떠한 특징? 민요적인 삼음보, 잠시만요.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삼음보의 민요적인 율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율격을 통해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돌이 되어도 결국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그 초혼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요.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그 주제이고요. 꼭 기억해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네, 넘어가서 우리 이별가 보고 작품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별가 가볼게요. 이별가 같은 경우도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혼과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바로 가볼게요. 머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제목에 대한 설명 안 드렸네요. 이별가라는 거는 뭐겠어요? 이별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겠죠. 머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네 머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머라카노라는 말 나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일단 읽으면서 머라카노가 왜 나왔지? 라는 생각으로 읽으셨어야 해요. 그러면요. 머라카노 엥? 이게 무슨 소리지? 머라카노가 왜 나왔지? 이 머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아하, 여기서 머라카노가 나왔던 이유는 내가 네의 말을 못 알아들음. 네가 뭐라고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강기슭에서 네가 나를 부르고 있는 거네요. 다시 말할게요. 여기가 강기슭이면요. 네가 있고 내가 있어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바람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은요. 부정적인 소재네요. 여기에서. 왜? 네가 하는 말. 바람인데 바람으로 인해서 안 들림.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이 바람을요. 여러분들이 소통의 방해물로서
물로 해석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또 다시 강기슭의 의미를 한 번 더 잡고 갈게요. 강기슭은요, 네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어디죠? 저승이겠죠? 네,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지금 이 뱃머리는요,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가나 봐요. 그럼 이 뱃머리라는 곳은 어디예요? 이 길이 두 개밖에 없는 거네요. 이승 또는 저승이요. 그러면 이거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 아닌가요? 그쵸?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렸대요. 이제는 바람에 날린 게 나의 목소리인가 봐요. 여기서도 부정적인 소재겠죠. 우리 다시 위로 가볼게요. 강기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갈림길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이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와 유사했거든요. 근데 뱃머리 같은 경우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기슭 같은 경우에는요, 수평적인 공간이에요. 수직적이라는 거는 내가 그것과 뭔가 위아래적인 관계로 위치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요, 같이 서 있는 거죠. 수평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기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시도했는데 됐냐 안 했냐는 조금 더 봐야 알겠죠? 네. 선생님, 수평적이다? 지금 뭐가 떠오르는데요? 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뭐가 떠올라야 해요. 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초혼의 산 위랑요. 그리고 이별가의 강기슭을 떠올리셔야 돼요. 초혼의 상위 같은 경우는 화자와 이 저승의 공간이 어떤 관계였죠? 수직적인 관계였죠. 근데 이별가는요,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산 위는 누가 서 있었던 공간이죠? 나가 서 있었던 공간이에요. 이승이에요, 저승이에요? 이승이에요. 근데 강기슭은요, 네가 있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 저승을 또 의미해요. 그러면요, 이승의 공간을 의미했다면 이곳은 가상의 공간이 아닌 실제적 공간 아닌가요? 그러면 강기슭은요, 저승의 공간이니까요, 여기는 가상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는지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를 다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초혼과 이별과는 묶어서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뭐라카노 썩어서 동압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자, 내용 설명하기 전에요, 뭐라카노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제 위에서는 한 번 말했는데 여기서는 두 번 말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 사람의 이 화자의 정서가 점점 격화되고 있고 두 번 쓰는 것을 통해서 어떤 법을 알 수 있냐? 점층법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내려가 볼게요. 반복법도 쓰이고 있고요. 맞죠?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썩어서 동압밧줄은 사가 내린대요. 선생님, 그러면 이 동압밧줄이 뭔데요? 뭐겠어요? 나와 니의 인연입니다. 그럼 나는 누군데요? 이승의 사람이고요. 니는 누군데요? 저승의 사람이죠. 사가 내렸다는 뜻은 어떨까요? 점점 멀어진다는 뜻 아닐까요?
서로 이렇게 동압밧줄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사가서 없어지면 뚝 끊기는 거잖아요. 인연이. 그쵸? 하직을 말자. 인연을 갈밭을 건너는 바람. 자, 여러분, 하직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직이라는 거는 그 조선의 뭐 신하들이 왕위에 뭔가 보좌를 할 때 자신의 자리를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재에 등용이 되거나 할 때 뭐 머무를 때 그 관리직에 머무를 때가 아닌 뭐 떠날 때 하직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는 했었는데 하직을 말자라는 뜻이면 떠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네. 하직을 말자예요. 즉 하직이라는 것은 조선의 정치사에서는 그 관리직을 떠난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즉 하직이라는 뜻은요 이별 인사예요.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죠. 하직을 말자라는 거는 뭘까요? 이별을 거부하는 거죠. 하직이라는 것 자체만 보면 이별 인사예요. 근데 하직을 말자라는 거는 뭐예요? 이별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복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인연은요,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래요. 어라? 갈밭을 건넌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죽음과 이승의 관계가 있었어도 결국 초월한다는 뜻 아니에요? 볼게요. 지금 밑에까지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라카노. 자, 여기를 통해서도 반복법. 그리고 아까보다 글자 수가 하나 더 늘어났죠. 그 뭐라카노라는 부분이. 그래서 점증법. 니, 히노자라기. 우린 아까 보기를 읽어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히노자라기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구나. 그쵸? 자, 이승에서 저승, 니죠, 니. 확인이 가능한다는 뜻입니다.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도 지금 니 히노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지금 어때요? 망자에 대한 반응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쵸? 반복법.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끊어서 보셔야 돼요. 제가 끊었습니다. 왜 끊었나 보세요. 아까 위에까지는 어땠죠? 머라카노였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오냐예요. 여기서 오냐는 막 오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 할머니들이 애기들 보면 오냐 우리 애기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오냐예요. 대답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 방법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보다 이 의미가 중요하겠죠? 대답하고 있습니다. 머라카노는 어때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볼게요.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지금 내가 이 사람과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죠. 재회를 너무 원했어요. 그쵸? 만남 이런 걸 너무 원했어. 근데 갑자기 오냐로 말이 바뀌고 있어.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바람의 의미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의미를 여기서부터는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밑에 내려가 볼게요. 저편 강기슭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대답하네요. 처음이네요. 네 음성을 듣고 내가 반복했던 거. 오냐라는 말은 처음입니다.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바람은 뭘까요? 플러스입니다. 아까는 부정적이었잖아요. 바람이 방해물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람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소통까지는 아니어도 바람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소통에 방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치만 이 지금 바람이 아까처럼 방해가 됐던 거는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 시에서 중요했던 거는 바람이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거든요. 자, 방해를 했었죠. 구름이 방해를 했었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서 뭔가 서서히 플러스로 바뀌고 있어요. 뭔가 우리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는 거겠죠. 바람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라는 사람은 저승의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이 이승의 사람이었지만 아까처럼 속이 터질 만큼 답답하게 연결이 안 되진 않았다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점점점점은 말 줄임표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연은 바람처럼 허무한 거는 맞지만요. 점차적으로 바람으로 인해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결국에는 약간의 소통은 되고 있는 거겠죠. 왜? 오냐라고 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 정리를 했었던 거 초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소통이 아예 안 됐어요. 그니까 나는 재회조차를 소망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부르다가 결국 돌이 되더라도 나는 너의 이름을 계속 부르겠다라는 게 초혼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별가는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바람이 장애물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흰 옷자락이도 봤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음성, 그리고 네의 음성이 약간씩은 들렸거든요. 소통을 결국에는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설명을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여기 보면요. 바람에 불려서 라고 표현이 된 것도 있고 바람에 날려서 라고 표현이 된 것도 있어요. 바람에 불려서는요. 니 뭐라 카노 라고 말할 때 니가 말할 때 바람에 불려서 라고 표현하고요. 바람에 날려서 라고 표현할 때는 나가 말할 때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디테일을 제가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초혼과 이별과 내용을 엄청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이 내용은 계속 복습하셔서 초혼 이별과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